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어제가 불확실성 해소였다면 오늘은 우리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에 반응하며 하루 만에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른바 오만전자로 추락을 했고 가상자산시장도 덩달아 휘청거렸는데요. 이 가상화폐 폭락으로 국가 부도에 내몰린 나라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 방역이 풀리면서 공연계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을 이용한 공연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가뭄 속 열리는 물 축제를 두고 이를 지적하는 한 배우의 발언이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뮤지컬 섭외 논란을 포함해 대중문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키 오늘은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최근 대장동 의혹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을 놓고 야당에서 검찰의 보복 수사라는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해냈냐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에 대해선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시사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발언이었는데 우선 검찰의 보복 수사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 문답을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정치 보복 수사라는 반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경찰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 또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야당에서 기획된 정치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권이 교체되면 당연히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적 사법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전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두고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에서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 없지 않느냐는 대통령 발언은 일반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것이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말은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에 대한 발언도 나왔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로 해석되죠? 그렇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임기가 남은 두 위원장이 있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인데요. 법적으로 국무회의 필수 참석 대상은 아니지만 부처 설립 이후 두 위원장은 통상 회의에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앞서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자, 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또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필수 요원이나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말로 풀이됩니다. 반면 임기가 있으니 자신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한 것은 공을 두 사람에게 넘긴 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가량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저런 여러 발언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어제 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수사 결론을 뒤집는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발언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 항소도 취하했지만 봉인된 핵심 자료는 공개가 어려운 데 대해서 후속 조치가 앞으로도 진행되지 않겠느냐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인된 정보 공개를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수사 결론이 바뀐 것을 두고 신구 권력 갈등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매번 그렇게 정치 권력적으로 해석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앞서 대선 때 유족을 만나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취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절차를 지켜보자는 얘기는 유가족이 재수사를 요청해 검찰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고등법원의 영장을 청구해 받아서 전 정부 기록물을 열람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역대 대통령 부인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도 유공자들과의 오찬에 함께하는 등 방폭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선 오늘 일정도 역대 대통령 부부가 다 참석했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윤 대통령은 답했습니다. 김 여사의 행보를 두고 조용한 내조를 넘어선 활발한 공개 행보라는 해석에 일단 선을 그은 건데요. 대통령실은 김 여사 지인 동행 논란, 사적 채용 논란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론을 지켜보면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정치 보복 수사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 보복이냐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한 야권 탄압용 수사를 그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크네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위원회로부터 시작된 보수 인사 대상의 수사가 정치보복이었다면서 지금 검찰 수사는 지난 정부 때 들어온 고소고발 건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될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막아서 못했던 사건을 이제 와서 하는 걸 갖고 무슨 정치보복 운운하는 거는 언어 도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용이자 국면전환용 정치수사라고 맹비난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식기구를 비대위 차원에서 다음 주부터 발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 남짓 만에 검찰을 동원해 사정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같이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직권남용이라면서 검찰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죠. 네,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자유와 인권 존립에 해가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 평화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 유가족의 아픔은 무시할 수 있는 오만함에 대해서 더 강한 분노의 민심 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당시 정부가 월북으로 결론 짓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양심 선언이 해경 쪽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월북 프레임을 걸면 당시 민주당 의원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월북한 사람은 총사 죽여도 된다. 마치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이 문제가 남북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보이는 거죠.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 희생에 대해 항의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인정한 사례라면서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굴복시킨 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희생자가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뭘 서슬겼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오고 싶으신 모양인데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처리된 대통령 기록물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이 문제로 논쟁 중인데요.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같은 배에 탔던 동료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방수복이 배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해경이 숨기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와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 동료 공무원들의 진술 조사를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 취하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해경 그리고 국방부 발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숨진 공무원 이 씨와 같은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탔던 동료 7명이 해경에서 진술한 조서가 공개된 겁니다.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추운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월북이 아닌 자살로 생각되는 부분이라면서 숨진 공무원의 방 안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유족들은 짜맞춘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경찰은 방수복이 사망자의 방에 있었다는 점, 방수복이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숨기고 선택적으로 증거를 채집해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동료의 진술 조서에는 월북이라고 나오는 게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족들은 진술 조서와 함께 초동 수사 자료도 해경에서 받았지만 양이 많아 아직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면서도 월북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은 이어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가 대신 읽었는데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이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야 해봅니다. 유족들은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 스스로 자초한 추정과 혼선, 입증 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방향도 밝혔는데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유족들은 살인 방조죄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법률 대리인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족들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도 청구했는데 거부되면 행정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오철입니다. 네, 유족들 입장과 향후 대응까지 들어봤는데 감사원도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해 감사에 착수합니다. 네, 감사원은 보고 과정을 비롯한 업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이번 감사 착수 배경 그리고 중점 감사 내용 전해주시죠. 네, 감사원은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업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돼 총에 피격되기까지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놓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일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현 정부의 상반된 발표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할 근거가 없다고 브리핑한 데 이어 국방부 역시 2020년 9월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며 국민께 혼선을 드려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의 발표 내용을 뒤집은 겁니다.
실제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해당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 해양경찰청은 군 당국과 정부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A씨의 금융 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 채무 금액까지 공개하며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한군의 총을 맞아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본 감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어제 발표에서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확인될 경우 파장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어제 반등했던 코스피도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 7개월 만에 5만 원대로 떨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코스피는 10.48포인트, 0.43% 내린 2440.93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한때 2% 넘게 떨어지며 1년 7개월 만에 장중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하면서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5만 전자로 추락했습니다. 어제보다 2% 가까이 떨어진 5만 9천 원대의 거래를 마쳤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6만 원 아래로 내려간 건 1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43% 내린 798.69에 마감하면서 하루 만에 8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한때 780.96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도 이를 예상했던 국내 주식시장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스위스와 영국 등 주요국의 긴축 행보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축소와 경기 침체 우려가 재확산해 하루 만에 추세가 꺾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7원 오른 1287.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반등했던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다우 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3만 선 아래로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각국 중앙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대부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여파로 가상자산 시장도 덩달아 휘청이는 모습인데요.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10% 가까이 폭락해 2만 달러 선을 간신히 유지하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인상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가상화폐 맏형격인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해 말 1코인에 8,100만 원을 넘던 게 지금은 2,600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처럼 가상화폐 폭락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미 멕시코 아래 위치한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입니다. 지난해 9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해 거리의 현금 인출기에서 비트코인을 기존의 종이돈으로 바꿀 수 있고 비트코인으로 상점에서 물건도 살 수 있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30대 젊은 나이의 나입 부켈레 대통령은 그동안 가격이 내릴 때마다 이른바 저가 매수를 하겠다며 국고로 비트코인을 사왔습니다. 최근까지 비트코인 2,301개,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어치를 국고로 매수해온 부켈레 대통령은 올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가격이 다시 오를 거라며 추격 매수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컨퍼런스 폐막식에서 직접 비트코인 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So we were thinking of building Bitcoin City. Over there you have El Salvador, you have the geothermal plant. Some people saw that. You have that in Berlin and Sultan. And right next to, well, close to there, here you have the power plant. And close to there, you have the Golfo de Fonseca, the Fonsecan Gulf. So why don't we build?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대로 폭락하자
엘살바도르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도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내년 1월까지 국채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갚아야 하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폭락으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엘살바도르의 채무 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기까지 했는데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더 매수해야 할까라며 개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폭락과 거래량 급감으로 코인 거래소들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주가가 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직원의 18%, 약 1,0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길고 암울한 터널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인 투자에 뛰어든 인구가 600만 명에 달해 엘살바도르 전체 인구와 거의 맞먹는 규모인데요. 비트코인 값이 $10,00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밥상 물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격 변동폭이 작은 젓갈류마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배추나 무 같은 채소 역시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손님들은 밥상을 차리다가 가계부에 구멍이 나겠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네요.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마포 수산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농수산물 시장. 자, 최근 젓갈류 같은 반찬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손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이곳은 명란젓 등 이 젓갈류를 파는 수산물 가게입니다. 보통 젓갈류 같은 경우는 저장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변동폭이 적은 편인데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당한 가격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든 게 이 명란젓 1kg인데요. 지난 1년 사이 26,000원에서 2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러시아산 명란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대 4,000원까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젓갈도 비슷한데요. 오징어 젓갈의 경우 16,000원에서 14,000원까지 올랐고 이 낙지젓의 경우 14,0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원재료뿐 아니라 이 양념 등 조미료의 가격이 오르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 것까지 사갖고 가니까 이게 보통 뭐 얼마 안 사도 10만 원이에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뭐 젓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야채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가계부가 빵꾸나겠죠. 그렇죠? 네, 가계부가 구멍 나겠다고 한 분이 이분이군요. 자, 그리고 채소값도 상당히 올랐다고 하는데 상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점심시간 이후 손님이 눈에 띄긴 하지만 계속 이런 한산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면서 이곳 시장을 찾는 이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안 그래도 높은 물가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예년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오른 물가는 1년 전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눈에 띄는데요. 이 배추 가격은 포기당 4,100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가격에 비해 30%가량 올랐습니다. 무 가격 역시 하나당 1,900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배추가 내가 봤을 때는 한 몇천 원 올랐어요. 2, 3천 원대는 올랐고 2, 3천 원이면 엄청 큰 거거든. 지금 여기는 500원, 1,000원 따위도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정부는 이달부터 배추, 무 등 4만 톤을 수매해 비축하고 이 가격 상황을 점검해 농산물 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 수산물 시장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미국의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발표 이후 반등했던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급락을 했고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고물가와 긴축 추세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강희경 기자는 미국 네. 증시 얘기할 때 경기 침체로 공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만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증시까지 부진했죠. 이런 걸 투매라고 하거든요. 집어 던지듯이 판다. 투매. 예. 그래서 시장이 지금 겁에 질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다가 어제는 그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고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우 지수가 3만 선 밑으로 내려갔고요. 네. 기술 중심의 나스닥은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 증시들도 다 떨어졌는데 유럽 범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유로스톡스 50도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시작은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장중한 때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낙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결국엔 지금 나온 것처럼 0.43%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일단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네. 미국 증시는 반등을 조금 크게 했다가 더 많이 떨어졌고 우리는 비교적 반등을 조금 했다가 그래도 비교적 선전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삼성전자가 이른바 5만 전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또 주목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예. 압도적인 일인데요. 얼마나 압도적이냐?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빼고요. 네. 2위부터 7위까지 다 합친 거랑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 덩치가 큰 회사고요. 예. 지난해에는 9만 원을 넘어서서 뭐 10만 전자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후로 계속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늘 6만 원대가 깨졌는데요. 네. 오늘 종가가 59,800원이었습니다. 이게 1년 7개월 만에 5만 원대로 내려선 거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예. 결국에 주가는 기업의 가치인데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왜 주가는 하락하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경기가 침체되다 보면은 반도체 업황도 나빠질 거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실적보다는 기업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이 나빠진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간밤에 미국의 반도체 대형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하락을 했는데 네. 이것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낮은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언제쯤 반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쉽지 않다. 자, 그럼 가상자산은 어떻습니까? 아까 박석원 앵커가 예. 엘살바도르가 예. 부도 위기에 네, 굉장히 처해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감명 재밌었어요. 깊게 정리를 해줬는데 어떻습니까? 가상자산 시장 역시 좀 시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단 가상자산이 이 가상자산의 적정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통화 정책을 풀면서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다가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니까 지금은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도 문제가 있는데 네. 루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가상자산이 존속이 가능한 시장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오늘은 2,700만 원 선까지 떨어졌고요. 조만간 2만 달러가 깨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은 가격을 전망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자산 자체를 이게 과도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시장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등 자체가 가능하겠냐. 이런 의구심을 보이는 그런 목소리도 지금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상자산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뚫고 들어가고 있고 지금 환율은 천정인 줄 알았는데 천정으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또 물가를 좀 자극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장 초반에 환율이 1달러에 1,290원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네. 그러다가 조금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1,287원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환율이 한 1,190원대였으니까 1달러에 100원 가까이가 오른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축통화인 달러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네. 근데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달러의 가치는 오르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서 쓰는 나라인데 1달러짜리를 들여왔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따라서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꿨을 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걸 환차손이라고 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바꿨는데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네. 금융시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고환율도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물가랑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환율이 말씀드린 오르면 것처럼 국내 물가가 오르는 네. 이유? 그러니까 같은 1달러짜리 원자재를 들여왔을 때 지금의 그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면은 1,000원이 되는데 만약에 환율이 2,000원이 되면 2,000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만큼 그러면은 우리가 수입 물가가 2배가 오르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생산자 물가 이후에 영향을 미치고요. 소비자 물가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물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전반적으로 좀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네. 어제부터 얘기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큰 영향일까요? 그렇죠. 물가가 기본 원인이 되고 거기에 따른 통화적인 대책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는데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000원이 있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은 짜장면에다가 탕수육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밖에 못 먹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높을 때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의 투자도 부진해지게 되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시장금리가 오릅니다. 그러면은 대출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는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요. 이거 역시 금융비용이 늘어나니까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물가와 거기에 대한 대응책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연착륙할 거다 이렇게 연준에서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 어제 설명에서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어느 정도 충격이 있더라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 정부에서 6월 경기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자를 내놨는데 여기에서도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앞으로 회복세가 둔화되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금 조금 갖고 있는 분들이나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눈치 보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때 떨어졌을 때 좀 주워야 되나 생각하시겠지만 전망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암울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걸 말씀드릴 실력이면 제가 투자를 할 텐데 말이죠. 제가 그 실력은 안 돼서 일단 지금 봤을 때 주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치보다 너무 떨어졌다. 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치보다 낮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물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다음 달 미국 FOMC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의 정점이 어디냐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증권사들 나오는 걸 보면은 2,400선 정도에서 지지선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2,200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기간에 좀 극적인 상황 변화가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의 미국 물가와 7월의 FOMC 결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현행대로 지금대로 유지가 됩니다.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서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 보죠.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정부가 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군요. 네,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를 현행대로 7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지만 사망자 숫자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이를 유지할 때보다 8월 말에
환자 발생이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숫자와 치명률 등의 핵심 지표를 토대로 4주마다 상황을 다시 평가해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숫자와 치명률이 계절 독감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과 관련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키로 했습니다. 4차 접종을 완료한 시설 입소자에겐 외박과 외출도 허용됩니다. 다만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 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800명 가까이 적은 7,198명으로 8일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2,000여 명, 2주 전과 비교해선 5,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6명 줄어든 82명으로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416명, 치명률은 0.13%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장마 예보도 궁금하셨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장마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극심했던 가뭄 탓에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시작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커서 해가를 넘어 비 피해를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측망이 총가동되고 예보관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장마를 앞둔 기상청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북상을 알리는 신호는 경북에서 시작된 무더위입니다. 여름 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내륙은 북쪽 찬 공기 영향권에서 흐리고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겁고 찬 두 기단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던 장마 전선은 다음 주부터 본격 북상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오겠고 화요일에는 남부지방도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이어 다음 주 후반에는 충청지방까지 장마 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 6월 20일에서 21일 사이 남쪽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은 장마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제주도는 장마가 예년보다 하루 늦지만 남부는 이틀 빠른 겁니다. 장마는 시작부터 많은 비를 동반하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도 해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갈을 넘어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강한 수증기가 유입되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가뭄의 이후 이제 비가 내리는 시기로 접어드는 만큼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라며 사전에 배수 시설을 꼭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는 다음 주에도 장맛비 대신 더위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의 움직임이 유동적인 만큼 무더위와 게릴라 호우가 교차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시장경제 복원, 한마디로 민간주도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선거 당시부터도 집권을 하게 되면 민간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습니다.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주도, 시장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결국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 정부주도 경제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서 기업 친화적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MB노믹스와 닮은 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럼 무엇이 가장 닮았을까요? 바로 법인세율 인하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처음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며 내놓은 원인 투아웃 룰도 큰 틀에서는 MB노믹스와 기조를 같이 합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그 2배만큼 다른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기업을 향한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발표한 뒤 비공개 토론회에서 정부는 기업이다, 기업인들 연락 많이 달라며 같이 경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시 재벌 총수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언제든지 직접 연락해도 좋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법인세율 인하 등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MB노믹스를 닮은 새 정부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재 감세일까? 규제 완화일까?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부자 감세 지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브리핑을 통해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국가의 잠재 성장력이 높아지고 이에 기초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하는 어제 와이노믹스에 대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일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그럼 하지 말까? 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금은 깎고 규제를 푸는 성장을 표방하는 이번 윤석열프 경제정책. 과거 보수정부의 경제정책과 판박이라는 평가 속에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지적과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까지 더 자세한 내용 이어서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세도 종부세도 깎아주고 주식 관련 세금 부담도 없애거나 내려줍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하는 한편 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던 날 나라 빚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 나라 살림 적자도 110조 원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복합 위기가 닥치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투입은 갈수록 절실해지고 저출산 고령화에 꼭 써야 하는 의무 지출은 5년 동안 80조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도 물론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나라 빚을 법으로 관리하고 연금을 개혁하겠다며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로만 3조에서 4조 원가량 세금 수입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얼마큼 세수 감소분을 메꿀 수 있을진 두고 볼 일입니다. 감세가 기업 투자로 이어져 세금 수입이 늘어날 거란 주장도 내놨지만 논란이 이어집니다. 부자 감세의 효과는 굉장히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정부가 강조한 각종 감세 정책과 비교해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대부분 기존 대책의 반복에 그쳤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대폭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 중이고요.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정부가 전방위적 감세와 튼튼한 재정이란 서로 다른 두 목표를 쫓기 시작한 가운데 경기 침체까지 현실로 다가오며 앞으로의 세금 수입 여건은 더욱 나빠질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 아파트를 아십니까?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충정 아파트입니다. 한눈에 봐도 아파트가 많이 낡았죠. 곳곳에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금이 간 모습입니다. 사람 나이로 따지면 무려 85살, 일제강점기 시절 태어났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건축주인 도요타 다네오의 이름을 따서 도요타 아파트라고 불렸고요. 6.25 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양도가 됐고 70년대에는 유림 아파트, 80년대 들어 지금의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안전등급 2등급을 받으면서 그간 주민 간 갈등도 끊이지 않았죠.
앞서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지역 유산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보존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5호선 충정로역 9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볼 수 있던 이 아파트는 정비 계획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처럼 구역 정비 계획으로 변화를 맞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주민 사이에선 정비 사업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 안에서도 리모델링인지 재건축인지를 놓고 여론이 갈리는 건데요.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구역으로 입주 30년이 다 된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아파트의 발전 방향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리모델링 추진을 반기는 내용이, 다른 쪽에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잘못됐을 때 어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좀 가야 되는 분위기도 있고, 빨리 해서 빨리 세습이 정확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양측 갈등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내용 등이 포함되면서 재건축 기대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전체 870세대 가운데 리모델링을 원하는 조합원은 620여 명, 재건축을 희망하는 비대위 구성원은 130여 명 정도입니다. 시공사 선정만 남겨둔 조합은 이미 일부 동은 최고층이 23층으로 높아서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용적률을 적용해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릴 게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130여 세대를 추가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입니다. 아파트 관리 상태도 좋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고도 강조합니다. 용적률로 500%를 과연 해줬을 때에 그 아파트 단지의 삶이 괜찮겠느냐. 재건축으로는 사실 우리가 기다리려면 한 20년 이상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비대위는 재건축을 택하면 용적률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아도 300여 세대를 늘릴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최신 구조와 설계를 반영해서 오히려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물이 떨어질 정도로 노후됐다며 안전진단 통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은 새롭게 짓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니즈를 반영한 높은 평수와 조합원 우선 분양으로 선택지가 많은 반면 리모델링은 조합원의 평형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합니다. 정비사업 지역의 조합원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둘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비사업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에야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물론 장마가 시작되면 조금 나아지겠습니다만 올해 역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는 공연과 행사를 놓고 그 형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대중문화계의 다양한 소식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먼저 가뭄과 물공연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결국 가뭄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웬 물축제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논란의 그렇습니다. 핵심은?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싸이의 흠뻑쇼가 그 여름 대표 브랜드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연에 대해서 너무 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의 비판들이 있게 되고, 이 외에도 여름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과 관련되어 있는 축제가 다양하게 벌어지는데 이런 거 모두 뭐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감염병 예방에 물을 이렇게 그 서로에게 쏟고 뭐 젓고 하는 것들은 감염병 예방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우 이혜일 씨가 또 SNS에 축제에서 뿌릴 물 300톤 소양강에 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또 반론이 제기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가세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혜일 씨 같은 경우 이 워터밤 콘서트라고 역시 물을 활용한 이런 콘서트에서 300톤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걸 소양강에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이 이혜일 씨의 행동은
내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양강 댐에 300톤 뿌려봤자 티가 잘 안 나죠, 사실은. 예. 그리고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것과 가뭄의 대책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고민해야 될 것 서로가 다릅니다. 서로가 다른 직업에서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죠. 네. 공연은 성공 잘해서 세금 많이 내면 그 세금 가지고 또 가뭄 대책들을 갖다 세워야 되는 거죠. 각자의 역할을 좀 망각한 그런 비판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정치인이 또 갑자기 이엘의 트윗 한 줄에 1000줄의 마음으로 공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역시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마땅한 입법적 대안이라든가 정책적 대안을 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라는 걸 과시하는 일종의 숟가락 얹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대중문화평론가로서 이런 식의 인식들이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검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공연의 형식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기 시작하고 공연의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퇴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공연 전체를 위축시키는 그런 표현 방식 전체를 위축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주로 장마가 끝난 다음에 싸이 씨는 공연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현재의 우려와 또 비판들이 과연 다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보여지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가뭄이 심각한데 이제 식수를 사용하는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또 비판의 시선이 있고 저희도 말 그대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또 평론가님 의견 포함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이 좀 필요한 대목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런 가운데 이 청주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어떤 이런 논란의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그 청주 공연은 다른 공연들은 전부 다 티켓이 같이 오픈돼 가지고 심지어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청주만 유독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그 장소와 관련돼 있거나 뭐 계약과 관련돼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웃돈거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런 여름에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에 대해서 싸이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가지고 노는 그런 공연들을 좀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젖은 마스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세균 번식의 또 위험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또 당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싸이는 방수 마스크를 제공하겠다고 대응을 하고 나서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공연으로부터 우려를 좀 오는 불식시키려는. 우려들을 불식시키려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연 2달여 앞두고 있는 뮤지컬 엘리자벳의 캐스팅이 공개가 됐는데 이를 두고 뭐 인맥 캐스팅이다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포인트가 한 3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우선 이 EMK라고 하는 회사는 항상 캐스팅 발표를 할 때 프로필을 다 찍은 상태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큰 진짜 수백억짜리 공연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채울 수 있는 티켓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비중 있는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가 아니면 캐스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리 사전에 일정을 빼놓으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스팅 발표 시점에는 이미 오래전에 낙점이 되고 그리고 준비를 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사진이 지금 없잖아요. 사진들이 없고 지금 저기 보면은 저 엘리자벳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소연 씨인데 지금 김소연 씨는 오래전서부터 이 엘리자벳이 10년 동안 저작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번 마지막 시즌이거든요. 이 마지막 공연에 오르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심지어 자기 일정도 빼놓고 있다는 사인까지 줬거든요. 그런데 캐스팅에서 빠졌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3번째로 누군가가 김소연 씨를 빼거나 혹은 다른 어떤 불공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김소연이라고 하는 걸출한 배우가 빠지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런 의혹들을 또 일부 뮤지컬 배우들이 얘기하는 모양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정이고 의혹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그 뮤지컬 배우 중에 한 명이 이제 김호영 씨인데 SNS에 사진 한 장과 함께 이제 뭐 옥주현 씨를 저격한 것 아닌가라는 논란이 일었거든요. 이렇게 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아사리판이 아니라 옥장판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왜 이 얘기냐면
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 뮤지컬계에서는 전부 이제 옥주현 씨를 의미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만큼 옥주현 씨가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브랜드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옥에 들어간 말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그 긍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옥장판이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캐스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강력한 그 최고의 스타에게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뭐 지금 제작사에서는요 네. 이런 부분을 부정하고 있고 또 옥주현 씨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작사 쪽에서는 강도 높은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했다는 점, 캐스팅은 원작사의 최종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는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고 앞서 참고로 또 김호영 씨 SNS에 올렸던 내용은 저희도 물론 해석이나 추정 단계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평론가님과 한번 짚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공연계에서 특정 배우들이 캐스팅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이른바 티켓 파워를 좀 가진 배우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저도 뮤지컬을 제작해 본 사람으로서 네.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배우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배우가 편안하게 연기하고 또 최고의 호흡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그 이 똑같은 엘리자벳 공연에서 김소연 씨가 엘리자벳을 할 때 상대 역을 김소연 씨 남편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역시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그걸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네. 또 서로가 호흡이 잘 맞게 되기 때문에 최적의 어떤 조건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한 부대적인 이득들이 있다는 것이 누구한테? 제작사와 그리고 원작사. 이제 그 지금 이 공연을 위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같이 여기 들어가 있고 펀드들까지 합하면 정말 수십 개의 회사들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혀 이런 그 고려를 하지 않고 누군가의 인맥만을 가지고 캐스팅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옥주현 씨를 조금 더 최적의 조건에서 공연하고 할 수 있게끔 뭐 제작진들이 노력했을 수는 있어도 네. 옥주현 씨가 좌지우지하면서 사람을 꽂았다 이런 식의 판단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배우가 최대한 편하게 연기할 수 있는 어떤 상대 배역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조금만 더 여기를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엘리자벳 공연 초연 엘리자벳 역 옥주현이 했고요. 초연서부터 지금까지 시즌마다 옥주현 씨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무대에 섰던 배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작품이라면 제작사라면 당연히 옥주현을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소연 씨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탁월하게 소화를 잘한 그런 엘리자벳이긴 하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옥주현 씨한테 조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 옥주현 씨를 선택하는 게 그게 어색해 보이는 선택은 아닙니다. 예. 그 논란이 반복될 만한 뭐 구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구조상의 문제는 사실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뮤지컬은 이미 이게 한두 명의 입김으로 뭔가 캐스팅이 좌우되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런 건 90년대나 가능했고 지금 이 정도 대규모 무대에서 더군다나 시즌을 마무리하는 그런 공연에서는 한두 명의 입김으로 캐스팅이 좌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런 그 팀워크나 조화를 위한 선택에서 우리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고의 배우들만 다 골라놓으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오히려 서로에게 더 궁합이 잘 맞고 서로의 어떤 팀워크들을 생각하는 그런 캐스팅들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EMK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전속 배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복잡하죠. 전속 배우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속 배우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무리수가 있을 수는 있어도 옥주현 씨가 뭔가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옥주현 씨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예고를 했는데 저는 앞서 평론가님께서 불공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번 사안을 보면서 이 공정이라는 화두가 워낙 우리 사회에 좀 퍼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문화계까지 좀 이렇게 스며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가 기계적인 공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과정들을 보고 말이 많아 복잡해 이거
공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기계에 부품을 끼워넣는 거랑 다른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에서의 어떤 오디션에서의 선택들이 네. 반드시 점수대로 쭉 채워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오히려 공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 이야기인데 이 방탄소년단이 휴식을 좀 휴식 기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시사하면서 예. 한편으로는 아이돌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동영상을 6월 13일 날 올렸잖아요. 네네. 6월 13일이 방탄소년단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만 9년이 되어서 아미들과 함께 생일 잔치를 동영상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예. 그 동영상을 통해서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완전체가 활동하기는 좀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공유해서 만든 프루프라고 하는 앨범을 낸 것처럼 이 프루프가 증거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계속 우리를 지킨다는 뜻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말처럼 나는 얼로 떠나지 않아. 우리의 활동은 계속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론들이 조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실제로 6월 14일 날 저 영상을 보고 바로 썼던 기사들만 해도 약간은 객관적이었는데 15일자 기사서부터 활동 중단, 뭐 해체,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가는 폭락하고 갑자기 멤버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자,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군대도 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했던 거 지금은 팀끼리 그래미 한번 받아보자 하면서 으쌰으쌰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른 형태의 활동들을 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리고 방탄의 활동들은 계속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제목에 이막은 개인 활동 중심이고 잠시 쉼표. 오늘은 호들갑 떨지 않고 예. 자막을 달았는데 예, 지금 예. 평론가님 얘기 듣고 대다수 아미들이 반가워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어쨌든 이런 잠시 쉼표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좀 세계 언론도 주목할 것 같고 예. K-팝 시장 더 나아가 좀 어떻게 음악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K-팝의 그늘, 시스템의 문제 이렇게 달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K-팝 시스템과 방탄소년단의 시스템을 잘 모르시고 있는 분들 같아요. 네. 실제로 K-팝의 공장식 제작 방식을 갖고 있으면 7년짜리의 단기 상품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재계약 다 끝냈고요. 예.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가 가족이라고 얘기할 만큼 서로 함께 활동하는 것을 갖다가 좋아하는 팀들이고 그래서 완전체로 활동하기를 굉장히 원해왔던 팀이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은 7명이 전부 다 작사 작곡 능력과 또 프로듀싱 능력이 있고 심지어는 7명이 각자가 다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서 이들에게 콜라보 요청들이 들어오고 프로듀싱 해줄래, 작곡해줄래 이런 요청들이 다 들어와요. 예. 노래 좀 불러줄래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는 팀인데 이 팀을 가지고 K-팝 시스템의 그늘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근데 이 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RM이 이 지금 K-팝 그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성장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그 방탄 TV에서 하면서 예. 과연 지금 아이돌 시스템이 뭐가 문제길래 이게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느냐 이 부분에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2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예. 이 전체 팀으로서의 어떤 목적을 놓고 매진했던 기간 동안에 예. 그 기간 동안의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2년 동안에 어떤 선택들을 했냐면 우리가 정말 다시는 없을 그런 기회인데 네. 빌보드나 이런 곳에서 좀 족적을 남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뚫기 위해서 많이 이제 정말 개인의 그 어떤 특별한 그 욕망들을 많이 자제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우리들끼리의 장단점들을 좀 찾아가 볼게라고 아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미들이 그거를 또 이해를 못 해줄 리가 없는데 예. 이걸 K-팝 시스템 혹은 아이돌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로만 또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과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번엔 드라마와 또 제주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역시 고두심 배우가 사투리를 잘한 게 제주도 말로 잘한다 뭐 이런 뜻이더겠네. 그렇던데 이렇게 좀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드라마 보고 나서 좀 이번 드라마가 남긴 좀 의미를 짚어볼 텐데
보셨나요? 그렇죠. 예, 저 1화서부터 끝화까지 계속 네. 챙겨봤고요. 실제로 이 드라마가 남긴 족적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이전까지 우리 또 K 컨텐츠를 밀어붙였던 그런 힘들은 뭐냐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어떤 비판과 거기서부터 오는 우리 공동의 목적들이 무엇인지 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많이 보여줬다면 이 드라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를 여태껏 생존하게 했던 힘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 괜당 문화까지 이제 간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사투리를 일부러 썼던 것은 그 사투리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네. 하나는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친소 관계를 강력하게 맺어주는 그런 특별한 언어지만 바깥 사람들이 듣기에는 벽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괜당이라는 것도 그래요. 공동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정말 그들끼리의 끈끈함으로써 버텨내는 생존의 힘이 되지만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뭔가 장벽을 치고 자기네들끼리만 노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공동체의 힘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하게 했던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 생각합니다. 네. 예. 또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또 제주도 어떤 사투리를 포함해서 또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가 등장하기도 하고 좀 그런 식의 좀 의미를 찾는다면 어떤 데 또 의미가 있을까요? 이 드라마는 이 공동체의 힘을 뭘로 보여줬냐? 약자들을 주인공으로 올려 세우면서 이 약자들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때 공동체 돌봄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 그런 드라마였다. 이렇게 보고 싶기 때문에 네. 이걸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 대단한 그런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이를테면 스타, 뭐 대배우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사실 한 명 나올까 말까도 쉽지 않은데 되게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만하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좀 이 드라마가 갖는 힘 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배우와 연관해서? 기본적으로 작가가 이 작품을 쓸 때 한 사람의 주인공을 놔서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2화 정도의 주인공으로 놓으면서 그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가는 옴니버스 선택을 해서 결국은 모두가 주인공인 게 우리 세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고 네.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라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멀티캐스팅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작가의 철학에서부터 나온 그리고 그 철학을 구현한 형식에서부터 가능하게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누가 제주어를 잘 구사하나 이런 평가들도 나올 정도인데 이런 네. 재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좀 특성은 잘 살렸다. 사실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김혜자 씨가 본인의 어떤 캐릭터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주에 한번 살아보고 제주 문화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런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또 맞습니다. 인터뷰로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이 섬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고립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확실하게 속하지 않으면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결국 그거를 한국 전체, 한국 사람 전체로 확장을 시켜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전서부터 왔던 예전의 과거의 생존 방식이었지만 그거를 현재의 생존 방식으로까지 확장을 시켜줘서 저는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시켜준 그런 놀라운 드라마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화와 사회 현상 또 지역 얘기까지 하나 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가정보본부 출신 공무원이 자격도 없이 3년 동안 100억 원대 군정보 암호 모듈 정비 용역을 수주한 군 납품비리 의혹 사건 단독 보도했는데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군사 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 장비를 수거한 후 외부로 무단 유출까지 했다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허위 서류를 내고도 군 정보 암호 모듈을 정비하는 용역 사업을 단독으로 따내서 3년간 100억 원을 챙긴 M업체.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서류만 꾸민 게 아니라 실제 장비 수리 능력도 없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르면 능력 없이 예산부터 챙긴 이 업체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재하청입니다. 군사 비밀과 직결되는 통신 모듈 장비를 수거한 뒤에 제조업체로 무단 유출해서 정비를 맡겨버린 겁니다.
이들이 군 당국과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업체 직접 정비와 무단 장비 유출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 전까지 암호 모듈 장비는 군내 자체 정비가 원칙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기초적인 정비 시스템을 갖춰놨던 겁니다. 필요할 경우 제조업체에 수리를 맡기기도 했지만 엄격한 보안 절차를 통해서 군사기밀이 새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M업체가 인맥을 고리로 외주 사업을 꿰차서 군은 자체 정비 능력을 잃어버렸고 장비까지 무단 반출해서 기밀 유지에도 실패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비 점검 시간마저 길어져 현장의 불만은 쌓여갔고 내부 제보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전문가들은 군 납품 비리가 어떻게 안보에 치명타를 가하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군 자체 정비 능력을 없앰으로써 위기 시에 국가 안보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권을 위해서 군 기밀 유출까지 서슴지 않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YTN은 3년 전 전남 해남 바닷가에서 있었던 이상한 공사를 둘러싼 의혹을 고발합니다. 개인 땅을 둘러싼 해안의 방파제인지 둘레길인지 모를 시설을 지자체가 예산으로 만들어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건데요. 공사 과정에서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전남 해남군 예산이 투입돼 이루어진 바닷가 공사장입니다. 비탈면에 돌을 쌓고 위는 시멘트를 깔았습니다. 마을 앞에서 데크가 쭉 있었어요. 연기를 쭉 하려고 했어요. 해안가에서 조금 해달라. 바닷가 둘레길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 길은 A씨의 개인 땅을 지나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A씨와 이웃집 해안을 제외하면 앞뒤로 연결하는 길도 없습니다. 사실상 방파제 역할만 하는 건데 특정인 땅 앞에만 방파제를 쌓아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마을 해변가에 유실된 토지가 수없이 많은데요. 유실되지 않는 장소에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국고 수억 원을 들여 방파제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 전후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보면 A씨 땅 위의 길이 새로 방파제와 연결되고 추가로 포장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또 있습니다. YTN이 현장 취재한 결과 조개 껍데기가 많이 붙어있는 큼지막한 돌이 곳곳에 보입니다. 방파제 아래쪽뿐만 아니라 길 위쪽에도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사온 빨간 돌과는 색깔도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로 공사 당시 주민은 대형 굴삭기 2대가 바닷가 자연석을 긁어 모아 방파제 쪽으로 옮기는 것을 봤다며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굵은 것은 쌓으려고 해서 모으고 작은 것은 뒤에다가 속체험 한다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붓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합디다. 공사비 적게 먹으려고 돌값 안 들으려고 그러면 싹 긁어서 못해다가 거기다가 사용을 해본 것이지. 해안가 자연석 무단 채취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눈으로 봐도 자연석이 확인되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냥 없는 걸로 다 했거든요. 반입한 돌로 다 저희 석축을 다 싸져 있습니다. 바닷가 공사를 건의한 A씨는 당시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 공사에 쓰인 예산은 1억 2,700만 원. 누구를 위한 어떤 공사였는지 또 자연석이 쓰였다면 돌 사는 비용을 줄여 차이가 난 공사비는 어디로 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명일동의 8층짜리 쇼핑몰 철거 현장에서 건물 벽면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옥상에서 30톤짜리 폐기물을 떨어뜨리던 중 벽면이 압력을 못 이겨 무너졌는데 잔해 일부가 인근 공원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경기 파주시 자유로 성동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SUV 차량이 가로수 제초 작업을 위해 서 있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SUV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트럭 주변에 설치된 안전 삼각대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처와 처남댁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전북 정읍의 한 가게에서 전처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는데 전처와 처남댁은 숨졌고 처남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집수리 문제로 다투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서울 창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집주인과 주방 수리 문제로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4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했습니다. 여가부는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7명은 출국 금지, 30명은 운전면허 정지를 법무부와 경찰 등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도입된 이후 제재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지진 해일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피해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 삼척항에 국내 첫 지진 해일 침수 방지 시설이 세워져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삼척항 입구에 들어선 지진 해일 안전 타워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만든 지진 해일 침수 방지 시설로 국비 499억 원을 들여 7년 만에 완공한 겁니다. 가동을 시작하자 아파트 15층 높이의 두 타워 사이에 있는 거대한 수문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면 길이 50m, 높이 7m의 철제 수문이 항구 입구를 차단하는 겁니다. 수문 주변을 둘러싼 900여 미터 길이의 개폐식 방호벽도 함께 작동해 정박한 어선과 마을을 보호합니다. 최고 3.7m 높이의 지진 해일이 밀려와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항내 어선의 파손이라든가 주변의 횟집과 항 주변의 주택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일본 서쪽 바다에서 규모 7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은 1시간 반 안에 동해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척 지역에서는 1983년과 1993년 두 차례 지진 해일이 밀려와 5명의 인명피해와 7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동해가 수심이 1000m 이상으로 깊고 그다음에 큰 지진, 규모가 한 7되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해에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원도는 타워 꼭대기층을 전망대와 지진 해일 교육 홍보관으로 꾸며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공급이 끊긴 우크라이나는 휘발유 값이 2배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나마도 없어서 못 사는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키이우 현지에서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이우의 한 주유소. 주유기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아 늘 손님이 많은 곳이었다는데 지금은 휑한 모습입니다. 기름이 모두 떨어져 문을 닫은 겁니다. 수십 분을 달려 도착한 도심 외곽의 주유소에선 휘발유를 팔고 있었습니다. 주유소 앞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수백 미터 늘어섰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제 기름이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한 곳에서 이제 주유를 하기 위해서 차들이 이렇게 줄지어섰던 모습이고, 휘발유 가격은 전쟁 전에 2배가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석유 공급이 끊긴 탓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4-5개의 종류의 기름을 팔았었는데 지금은 유로 95라고 하는 한 가지 종류밖에 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달러로 치면 한 2달러, 리터당 한 2달러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 양도 1인당 2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주유기의 리터 표시 장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 주유소마저도 휘발유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휘발유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자동차들이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자동차들이 지금 다 갔어요. 택시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들은 기름통에 휘발유를 담아 차에 싣고 다니며 급할 때마다 꺼내 쓰고 있습니다. 1인당 판매 제한 양을 어기며 몰래 구하는 휘발유는 정식 구매 가격에 비해 우리 돈으로 리터당 500원가량 비쌉니다. How much is it per liter? Liter is 16 гривен. 60 그리브나? Wow, so expensive. 하지만 원유 가격 상승의 이득은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달 러시아의 석유 수익이 연초보다 50% 증가한 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석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구매하는 국가에 금융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전 사고 후 주민 약 3,800명이 제기한 소송 4건의 결과로 국가 배상 책임을 놓고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유사 소송이 약 30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최종심 판결이 앞으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벽한 팬 서비스로 한국 팬들에게 친절한 톰 아저씨라고 불리는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톰 크루즈는 영화 탑건 매버릭을 홍보하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오늘 오후 김포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톰 크루즈의 방한은 이번이 벌써 10번째입니다. 모레는 롯데월드 타워에서 레드카펫 행사를 열고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톰 크루즈는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부터 2018년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까지 자신의 영화 개봉에 맞춰 우리나라를 방문해왔습니다. 이번에 들고 온 영화 탑건 매버릭은 1987년 개봉했던 영화 탑건의 후속편으로 톰 크루즈는 35년 만에 주인공 매버릭 역을 다시 맡았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고 미중 정상관 통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했습니다. 무려 4시간 반이나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We have expressed our concern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We have said that publicly. We have communicated that to China, and the proof will be in the pudding. Let's see how things play out.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의 협력을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더 나아가 미중 정상 간 소통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다음 달 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미국에 피력했습니다. 특히 저는 블링컨 장관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과 함께 전략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중 간 논의 과정에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이나 타이완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박한 것으로 파악된 핵실험 등 북한 문제가 우선될 것이란 관측인데 설리번 보좌관도 북한 문제가 주요 주제라고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에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이션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책임론을 반박하는 한편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한 법안에 서명을 하고 에너지 안보 정상회의도 주재할 예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잡기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And I've said many times, tackling inflation is my number one priority. Inflation, there's no solace as inflation is higher around the rest of the world and gas prices are higher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산유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데 이어 에너지와 식량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정상급 화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설립해 25차례 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한 에너지 기후 포럼 정상회의를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시킨 것입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한 해상 선적 개혁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 운송 업체를 압박하는 법안입니다. While families and businesses struggled around the world, these carriers made $190 billion in profit in 2021, 7 times higher than the year before. 이처럼 인플레이션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최저 수준인 3.6%의 낮은 실업률과 미국의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이유로 꼽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바로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초고속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놨던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졌고 다음 달쯤엔 역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격은 줄이면서 미국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의 빅스텝 전망은 이어서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준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1.7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같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 격차는 중요합니다. 미국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4%로 끌어올리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지금의 2배 수준입니다. 올해 남은 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모두 4번, 7월과 9월, 11월, 12월에 열립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다음 달에 0.75%포인트를 올릴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는 역전됩니다. 한은 금통위도 4번 남았습니다. 7월과 8월, 10월, 11월입니다.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한국은행도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해야 합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은행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 외환시장,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파악할 것이 금리 격차 자체보다는 시장 임팩트를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빅스텝보다 0.25%포인트씩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다만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형태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에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만큼 다음 달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최하위를 헤매는 프로야구 한화 주장 하주석이 볼 판정에 불만을 품고 도를 넘은 행동을 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화는 1군 엔트리 말소 처분을 내렸고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가 0대2로 끌려가던 8회, 가슴에 캡틴을 뜻하는 C가 표시된 하주석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초구가 스트라이크로 판정되자 주심에게 불만을 나타냅니다. 결국 헛스윙 삼진, 곧바로 있는 힘껏 배트를 바닥으로 내려칩니다. 과격한 행동에 심판도 퇴장 명령, 이렇게 되면서 아예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초구에 대한 판정부터 하주석 선수가 조금 이제 심리가 불편했었거든요. 판정이 좀 격해졌어요. 하주석은 더그아웃으로 향하면서 헬멧을 강하게 내던졌고 코치가 뒤통수를 맞아 자칫 다칠 뻔한 위험한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지난 4월 30일 NC전에서도 삼진을 당한 뒤 배트를 강하게 내리쳐 논란이 됐습니다. 하나 팬 커뮤니티 등에서는 2할 1푼대 타율로 최하위권인 하주석의 실력과 인성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강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8위였던 하나는 지난달 9위로 떨어진 뒤 이번 달 6연패를 당하며 붙박이 꼴찌인 상황.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장의 도를 넘은 행동까지 한화의 바닥물을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에이스 정영식을 앞세운 미래에셋증권이 봄철 실업탁구대회 전관왕에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남자 단체 결승에서 정영식, 우형규, 박규현 등의 신구 조화를 앞세워 한국수자원공사를 3대1로 꺾었고 베테랑 정영식은 단식 챔피언에 이어 2관왕이 됐습니다. 오늘 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특히 경북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경북 경산 하양읍의 기온이 34.4도, 대구도 34.2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륙 곳곳에서 기습적인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 서해안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1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